네, 안녕하세요. 네, 쉬는 시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어, 동덕여대 강수미 선생님께서 불쾌한 골짜기 내외 인간 기술 미술의 동시적 관계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강수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은 불쾌한 골짜기 내외이고 부제 인간 기술 미술의 동시대적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목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내용이 좀 많고요. 우리 프로시딩 북에 이미 원고가 실려 있어서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오늘 요약된 내용들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경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작년에 연구년이어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보틱스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인문학이 얼마나 간극이 좀 멀리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 역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없이 첨단의 과학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계속 첨단 과학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근저에 깔려 있는 주요한 그 맥락들, 내력들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논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간, 기술, 미술이 어떤 동시대적 관계 내지는 배치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들을 연구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이제 미술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미술이 그냥 파인아트, 순수 미술의 어떤 특정 장르로서가 아니라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경향들이 종합되어 있고 관통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에서 미술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경험의 차원에서 계속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지각, 그리고 그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식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에 그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언캐니 밸리라는 불쾌한 골짜기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로봇공학 디자인 분야에서 제출된 논문인데요. 1970년에 에너지라는 저널에 발표가 됐었고 연구자는 마사히로 모리, 일본 로봇공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연구인지라든가 이런 주요한 논문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이 언캐니 개념이라든가 언캐니 밸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내지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거나 소개되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제 가설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들을 충분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설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역사 철학적인 측면들을 발터 베냐민의 이론을 가지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베냐민의 1930년대 중반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그 논문부터 역사 철학 태제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제 연구에서 중요하게 참고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시적으로 미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1950년대에서 80년대 로이 리흐텐슈타인의 팝아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 양식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기술적 조건에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에서 리흐텐슈타인의 팝아트 작품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제 현대
오비어스라고요. 그 아트 앤 AI를 표방하고 있는 컬렉티브 그룹인데, 프랑스 그룹인데, 오비어스의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으로 한 동시대 미술, 이것들이 이어지는 그 컨텍스트를 읽어보자. 근데 거기 중심엔 기술 복제 내지는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이라는 맥락이 흐르고 있다. 이게 이제 제 연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네, 명시적으로 첫 번째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제 연구의 바탕에 깔려 있는 1970년 마사히로 모리의 가설은 일본어로 부크미 노 타니라고 그 용어를 모리가 썼는데, 그걸 언캐니 밸리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많이 썼고, 그때 이 언캐니가 이제 기이한 것, 섬뜩한 것, 으스스한 것이라는 개념들로 많이, 그러니까 마치 정서나 지각을 설명하는 개념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근데 이거의 근본은 이제 사실은 프로이트죠. 근데 제 논문은 쾌나 불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가설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언캐니 밸리에서 모리가 가정하는 것은 이 인간과 기계가 과도하게 근접했을 때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리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이 언캐니 밸리에서 근접해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디자인 분야, 특히나 로봇의 디자인에서 그게 이제 모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인간적 디자인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1970년대입니다. 그다음에 모리의 논문은 실제로 굉장히 짧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모리의 논문에서 몇 개의 그 도판과 이 다이아그램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은 인간 유사성의 정도이고 Y축은 어피니티, 그러니까 친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모리의 가설은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Y는 fx다. 그러니까 소위 단조 증가 함수로 계산하면 Y가 증가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가속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것인데, 인간과 기계가 관계 맺는 곳에서는 그 단순한 소위 가속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모리가 설명한 것이고, 여기서 이 구간이 바로 사람들이 기이하고 낯설게 생경하게 느끼게 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다이어그램은 정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 무빙을 겹쳤을 때, 이거 힘들어. 죄송합니다. 그 움직임이라는 거를 겹쳤을 때는 좀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언캐니의 강도가 훨씬 커진다는 게 모리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예로 모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건 실제로 모리의 논문에서 제시됐던 도판입니다. 모리가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비엔나에서 그 당시에 발명된 의수입니다. 근데 인간이 근육을 써서 움직이면 그 근육의 에너지가 의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언캐니 밸리에서 뚝 떨어지는 그 구간이라는 게 모리의 주장이고요. 그때 우리가 보는 거는 가짜 손이지만 으스스하게 느껴질 거다. 근데 특히 손을 쥐고 악수를 하면 그 촉각이 훨씬 더 으스스하고 기이하고 섬뜩한 느낌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결론에서는 어떠냐면,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일본의 그런 나무 불상이라든가 목각의 손 의수 같은 것으로 우리는 로봇을 디자인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모리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짧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리의 말들을 조금씩 인용해서 제가 서술한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불쾌한 골짜기에 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로봇 등 인공 장치들은 불쾌한 골짜기에 그러니까 이 직전에서 멈춰야 되고 비인간적인 디자인을 추구해야 된다. 예컨대 안경이 눈 알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 모리의 그 논문이
특히 가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아까 다이어그램에 보셨듯이 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엄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 역사적인 면에서 그냥 거기 앞에 가서 따면 안 될까? 역사적 그 고찰들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야. 우리는 아니, 거기서 분명히 그냥 따. 자신의 연구가 직관과 경험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기술적 노이즈죠, 뭐.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 엄밀성이라든가 역사적 고찰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단지 그래서 모리의 가설을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데 모리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곳에서도 모리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케니를 불쾌나 쾌에 대한 어떤 감정에 관한 연구, 지각에 관한 연구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리의 초점은 뭐였냐면 로봇을 디자인할 때 인간과 기계의 경계 지점을 잘 설정해라 였거든요. 그래서 모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이제 많이 소위 수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모리가 가설에서 제시한 그 결론 부분,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현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골짜기 그 언캐니 밸리를 넘어서는 지점들, 인간이 기술적인 차원들에 압도당하거나 초과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추진돼 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술의 그리고 기술의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만 NFT라든가 그다음 뭐 다들 요즘에 작년부터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NFT라든가 이런 가상 휴먼에 대한 얘기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논문 쓰는 5월 4일 날 나온 이 기사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 가상인간들이 광고를 찍고 소속사에서 활동하는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그걸 그 구글링을 하면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동시대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술의 측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드영 뮤지엄의 2020년 기획전인데요. Uncanny Valley, Being Human in the Age of AI,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으로 존재하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도록의 제목이 Beyond Uncanny Valley입니다. 그러니까 Uncanny Valley 너머로 계속 이제 논의를 확장시켜가는 게 우리 동시대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제 논문의 첫 번째 제목은 Uncanny Valley 너머였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비욘드라든가 아니면 비포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제 찾아내게 됐습니다. 앞에 그런 제가 지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리의 가설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장치에 반응하는 인간 지각을 전제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하고 그렇게 구동되는 어떤 기술의 측면들을 모리가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적인 가치가 있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연구로 와서는 그 로봇공학 가설에서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나 예술학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인간 지각과 기술에 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과학적인 측면들의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 그 모리의 가설들을 검토한 부분들을 참고했는데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토프 바트넥이라고요. 인간 로보틱스 인터랙션 팀의 그 연구 결과인데 이미지들을 제시하고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일테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이제 언캐니 를 느끼는가 아닌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그 소위 피실험자가 인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보여준 그 엔티티 개체가 어떤 그 어피어런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에 닮아야 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참고한 그 인지과학자의 연구는 실험은 565명의 참가자들한테 인공지능이 그린 거하고 사람이 그린 거를 계속 제시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법 하나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프라이밍 이펙트라고요. 먼저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린 겁니다. 아니면 AI가 그린 겁니다라고 편견을 심어주는 거죠. 바이어스를. 근데 그 편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제 연구는 이 두 그 과학 분야의 연구가 어떤 게 더 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어떤 개체가 아름답다든가 호감이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인간이 그렸을 거라고 평가하는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학습돼 있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미에 대한 지각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미 또는 미술의 역사, 또 미 전형에 대한 역사적인 그 우리의 관념, 그리고 미적 경험, 학습, 이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개인 사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거나 지각 경험으로 축적한 것들, 이것들이 바로 앞에 두 과학 실험에서도 편견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향성을 출현시키거나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동시대 현상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층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베냐민의 역사 철학과 그다음에 예술 이론입니다. 재미있게도 베냐민이 역사 철학의 개념에 대하여 1장 부분에서 이 1769년에 발명된 장기를 두는 기계를 소개를 하고요. 그 장기 두는 기계에 맞춰서 베냐민은 사유의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사유입니다. 베냐민은 이 장기 두는 기계가 실제는 장기를 둘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고요. 아토마톤이 아니었고 그 안에 인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조종을 한 거죠.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철학에서는 일테면 눈에 보이거나 겉으로 드러내거나 자랑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하자면 역사를 소위 수정하거나 변혁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 내지는 힘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의 맥락입니다. 이제 베냐민의 앞에 이건 제가 인용한 거고요. 이를 읽을 틈이 없어서 넘어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날은 자꾸 추해져서 밖에 내놓을 수 없지만 현재의 승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과거의 힘이다. 그리고 그때 과거의 힘은 베냐민은 신학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신학이 사실 베냐민 철학과 미학에서 너무너무 논쟁적인 개념어입니다. 그런데 신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이념으로 봐야 되고 그 과거의 이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의 에피스테메였던 것. 그래서 세대의 기억, 경험이 질적으로 응축된 진료다. 그리고 그게 선형적 시간을 넘어서 지금 시간으로 작동하게 되는 이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승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논문에서는 전승이 단지 소위 주체들 내지는 과거의 주 권력자들의 의해서 서술된 역사라든가 이렇게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마이너리티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쪽으로 중심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베냐민은 역사적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는 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현재 시간에 분석하는 게 역사적 유물론자의 과제라고 베냐민은 봤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인용하려고 하는 그 하성규 교수님의 최근 베냐민 연구가 굉장히 이제 밀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베냐민에 대한 고찰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하성규 선생님은 이 예술 철학으로서의 예술 이론을 주장하십니다. 특히 이제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 같은 게 그냥 유물론적 예술 이론 정도가 아니라 예술 철학이다. 근데 그런 점에서 근본적 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럴 때 기술적 복제 가능성. 이제 저는 이거를 계속 기술적 복제 가능성이라고 할 건가 아니면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이라고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같은 개념어입니다.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근데 이 기술적 복제 가능성 개념을 하성규 선생님은 예술작품 자체에 그 객관적으로 속하는 본질 구성적 범주로까지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이건 굉장히 강한 주장인데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본질 구성적 범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랜 근원적인 아카이간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계속 축적되고 응축되고 증류되고 남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우리 현대미술까지 갖고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사진과 영화가 바로 베냐민이 보기에는 이런 변혁적인 역할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잠재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발현되지 못했던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냐민이 이렇게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에 썼습니다. 전승된 예술작품 전체, 저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전승된 예술작품 전체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재생산의 대상으로 만든다. 뭐가? 사진과 영화가. 그리고 그것들은 예술작품의 영향력을 기존의 영향력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독자적인 예술의 자리를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서 제가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재생산 역량으로는 전승된 예술작품 전체를 다른 예술 형식, 내용, 그리고 예술과 예술작품에 관한 개념 및 제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으로 쓸 수 있다. 두 번째,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은 예술작품이 끼치는 영향의 범위와 종류, 질과 형식에서 기성의 예술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만들어낸다. 셋째,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은 창작의 하위 도구나 수단 정도가 아니라 특유의 작업 방식으로 독자성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베냐민이 이미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에서 썼던 부분이고 사진과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하성규 연구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본질 구성적 범주다라고까지 정의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에서 역사의 변화와 예술작품의 변화와 인간 현존 및 지각의 변화들을 아주 큰 범위로 봐야 된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역사의 커다란 시공간 내부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면 특유의 형성된 인간 지각의 현존 방식이랑 지각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베냐민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대중은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이 그 당시 영화의 가장 새로운 것들이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회화나 조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온 거는 말 그대로 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위 대중의 반응과 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응이 순수 예술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되는 우리의 인식의 구조를 형성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베냐민은 거기에 이제 그런 식의 당대의 그런 미술 이념과 예술에 대한 관념들의 결을 거슬러 가지고 오히려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이 변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술 자체도 바꿀 것이고 예술의 영향력도 바꿀 거고, 그리고 예술 개념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니까. 자, 근데 앞에서 제가 그 두 가지 과학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그러니까 대중이 보여주는 CP 실험자가 보여주는 반응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사람들은 학습되거나 무의지적으로 형성해 놓은 미에 대한 관념이나 지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뭔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느끼게 되는 미적 감각은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인물 사진, 초상화, 조각, 영화, 디지털 데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재현되고, 그렇게 재현된 것들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재현의 약호가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계속 반복되고 차이를 생산하는 식으로 다져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적 감각은 나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인 이미지 학습,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형성된 미의식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하면 피실험자라고 했으니까 수용자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창작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히텐슈타인의 파바트를 가지고 고찰하고자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이미 굉장히 영민한
작가답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인터뷰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내가 대상 자체를 그리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대상에 대한 묘사, 대상의 결정체가 담긴 일종의 상징만을 그릴 뿐이다. 그래서 다들 리히텐슈타인의 작업들을 잘 아실 텐데 뭐 카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이런 거를 그리죠. 근데 리히텐슈타인의 그 범위에는 기존의 미술 작품들, 자기가 창작하지 않은 작품들을 갖다가 재현하는 식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재현이라고 말했지만 오류입니다. 그건 재현이 아니죠. 왜냐면 리히텐슈타인이 모네의 성루앙 그 성당을 그린 그림들을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자기 작품으로 그린 겁니다. 차이를 생산한 건데요. 주목할 거는 그 오리지널 그림을 오리지널 그림대로 그대로 그리는 거는 카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쇄된 것들, 밴데이 다트로 인쇄돼서 망점이 보이는 상태 거를 그렸습니다. 말하자면 리히텐슈타인이 당대에 속해 있는 복제문화, 인쇄기술을 가지고 그 재현된 것들이 약호화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자기 작품에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논문에서는 사실은 이 브랑크스의 그 슬리핑 뮤즈를 조각인데 이걸 드로잉으로 번안하고 그걸 또 이 2차원 입체 조각으로 만든 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작품인데요. 마치 갤러리에 걸려있는 그림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장르와 영향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킵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을 했어요. 리히텐슈타인이. 그리고 이런 작품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이 2차원 평면화되고 2차원 평면의 드로잉들이 조각화되는 차원들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리히텐슈타인 작업에 대해서 이 팝아트적인 차원들, 특히 어프로프리에이션, 차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용이 어떻게 가능했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는 심지어 그러니까 최근 작업이 아니라 전시인데요. 2012년에 이 차이니시 스타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동서를 횡단하고 그 통시적인 것들도 횡단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애초에 목표는 리히텐슈타인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리처드 해밀턴, 영국의 팝아트의 거장인 해밀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분량도 너무 많고 해서 결론으로 빼버렸는데요. 해밀턴이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한 작가여가지고 미국과 영국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거를 사실 비평적으로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용을 해보면 팔테논 신전도 피카소의 작품도 또는 폴리네시아의 처녀상도 인쇄 문법으로 인해 똑같은 종류의 상투형이 된다. 이게 우리 시대다라고 말을 했고 그거를 자기도 그렇고 로이 리히텐슈타인도 이미 그 시대의 속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폴리네시아의 처녀상만이 아니라 동양화조차도 다뤄지고 있다, 대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논문에 썼습니다. 인쇄문화를 거부하는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승된 다른 미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된 이미지까지 자기 창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미지의 독창성과 독점이 아니라 복제와 공유를 통한 차이드 생산을 실행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영향력을 크게 변화시켰다. 리히텐슈타인은 나아가 기술적 재생산 가능성 자체가 예술의 작업 방식으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베냐민이 사진과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미술을 예술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한 것들을 리히텐슈타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20세기 중후반까지 갔다는 데 주목할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은 오비어스 지금 2010년대에서 20년대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인공지능과 미술을 결합한 그룹의 미술까지 내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제가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 지금 제가 캡처한 거는 로이 리히텐슈타인 파운데이션의 연보입니다. 그 크로놀로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1941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다녔고 리텐슈타인이 거기서 호이트 셔먼 교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호이트 셔먼 교수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 계속 이 영사 장치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각 훈련을 시켜서 드로잉을 하거나 굉장히 스피디한 어떤 그 추상화를 그려내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리텐슈타인은 사실은 그 실험이 완성되기 전 단계의 수업을 들어요. 키네틱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도 진짜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그 학습되어 있는 어떤 형상들로부터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그게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차이를 만든다고 리텐슈타인이 말하는데요. 그 차이의 미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호이트 셔먼 교수의 실험은 플래시랩이라는 그 실험이었는데 이거를 리텐슈타인이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연보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실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술이라는 것이 조직화된 지각이 다하다. 미술은 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았다. Organized perception is what art is all about 이라고 하는 부분엔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룬 할 포스터의 책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었고 플래시랩에 영향을 받았다고.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실 리텐슈타인이 오비어스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논문에 쓰지 않았는데요. 오비어스의 마니페스토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는 쓸모가 없어. 그것들은 답만 할 뿐이야 라고 누가 했냐면 피카소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거장 피카소의 창조성에 대한 생각이 여기 잘 묻어나죠. 근데 오비어스는 그 말을 일부러 인용해 놓고 마니페스토에다가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앤서만 내놓지 않는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오비어스가 15,000개의 미술사의 포트레이트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생산해낸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벨아미,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가상의 인물 초상처럼 그려놨는데요. 이걸 2018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내놓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추정가가 몇 달러도 안 됐는데 43만 2,500달러인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 미술계를 흔들고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거는 이 그림만 자꾸 그 소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오비어스가 취한 방식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AI가 그려낸 이 그림이 자체가 결론이 아니고 황금 액자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크게 강조해 놨는데 이 인공지능 겐이라고 합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계속 그 진짜 아닌 거를 학습시켜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훈련법이 있어요. 코드입니다. 아니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코드의 일부를 작가 사인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디샹이 파운테인에 가지고 알머트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아주 영악하게 작업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비어스가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 전공한 사람과 그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그다음에 경영학 전공한 친구가 세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략과 소위 미술 제도와 미술 관념에 대한 생각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시간 많이 썼죠, 선생님.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건데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거는 사실은 리텐슈타인이 아니라 리처드 해밀턴의 패션 플레이트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소피아 로렌이라는 여배우의 모델 사진을 조각냈고요. 그 다음에 촬영 기기들이 일부러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이 콜라주, 브릭콜라주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과 이 작품이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Hearth is a lost situation. 이것 같은 경우도 롤스로이스 자동차하고 여성의 신체들을 조합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이 사실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비어스의 에드몽드 벨라미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거의 한 7, 80년의 간극이 있지만 내적인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재생산성이 그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쾌나 불쾌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그 모리처럼 자기가 직관적으로 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경함을 느끼냐 안 느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생경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파편화된 신체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소위 원리가 뭔지를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기술적 재생산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이 라 파밀리에 디 벨라미라고 그 벨라미 가족이라는 소위 가짜 서사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이 오비어스의 소위 체계하고 결부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그림이 결코 감각적으로 조형적으로 완성돼 있지 않고 아름답다고 할 수 없지만, 거기서 불쾌라든가 언캐니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적인 맥락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데이터셋이거든요.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소위 이미지의 내적인 맥락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언캐니 밸리의 너머라든가 그 앞에 멈춰라가 아니라 내외에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